전원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당초 오늘 후보들은 어떤 일정 하고 있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나오는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각 당에서 나왔던 반응, 어떤 반응도 보였는지 저희가 준비한 CG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측 가장 능수능란하게 안정적으로 했고 홍준표 후보의 도발에도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자평을 했네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캠프 측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을 공격하며 보수대표 후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이렇게 또 자평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 측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능력과 전문성이 돋보였고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캠프 측 안보와 경제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가장 돋보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캠프 측 지지율이 우리가 비록 낮아도 진보 세력의 진정한 후보라는 것은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각 당의 반응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이 사이에 정치권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릴 패널들 나오셨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캠프들 반응, 물론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들의 반응과는 좀 틀린 것 같아요. 토론회 끝나면 각 캠프들이 다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본인들이 못했다고 하는 캠프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이제 첫 토론회였는데 본인들이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슈를 갖고 다 작전을 짜고 나오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했다. 그리고 크게 대세를 이렇게 움직일 실정은 없었다. 이 정도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우리 점수를 깎아먹을 정도의 큰 실수는 없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께 어제 토론에 대한 총평, 오늘 하루 종일 SNS나 인터넷 검색어 1위가 또 텔레비전 첫 합동 토론이었고 그것을 또 SBS가 방송을 했었는데 총평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조 교수님. 이전 대선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TV 토론회가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역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고 부동층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후보들의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일 교수님. 토론이라는 것이 일정한 형식이라든가 룰을 정해놓고 여기서 논의하고 검증하고 토론에서 하는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이 토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시청자의 욕구에 부합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기존 토론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토론회의 실질적인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첫 토론회 텔레비전 통해서 방송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 장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두 후보가 어떤 신경전을 펼쳤는지 어떤 설전을 펼쳤는지 여러분께 영상으로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전은 즉답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지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전 국민의 대통령이며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 어디입니까? 박근혜 정권 또 거기에 함께했던 구여권 정당들 왜 적폐 세력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쪽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제가 국민들 끌어들이지 마시고 제가 안철수 자강문을 후보만 주장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보로 선출되고 제 이야기에 따라서 모든 당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당이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후보의 이야기고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안 후보님의 이야기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후보님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민들을 묻겠습니다. 편가르지 마시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안 후보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폐 지금 저와 세력이라는 함께한 말을 한 사람들 적이 가운데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씌우시면 안 되죠. 적폐 세력이 저를 지지한다고 한 말은 문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분들이 실제로 지지하셨잖아요. 적반하장입니다. 그 정당 사람들이 지지 안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아주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 농객도 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아마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산돼야 할 세력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전이 센데 그 안철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진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계속 끼어들고요. 그런 모양새인데 김진태 윤상현 의원이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뭐 기자회견도 했다면서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오늘 뭐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은 이게 자기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적이 없다.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이제 유세를 할 때 혹시 지원 유세를 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당이 결정하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데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주장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난독증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태 의원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저 부분은 적어도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확인이 좀 됐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의 경우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좀 팩트와 다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상희 교수님, 두 후보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형성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전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제 적폐라는 말을 이제 거론을 했고 여기에 상당히 그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 쪽 아니겠습니까? 이 적폐라는 말은 안철수 후보 쪽에 있어서는 결국 적폐에 대한 부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일종의 패권적 세력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적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대권 가도에 계속 표임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 구도가 적폐 구도 대 패권 구도 뭐 이런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선거 캠페인 전략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적폐 그 자체가 어쩌면 캠페인상을 보면은 유권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캠페인 전략이기 때문에 내부 경선에서는 이것이 먹혀 들어갈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문재인 후보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폐에 대한 부분은 차제에 확실하게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말려들 수 있다는 그런 전략 때문에 적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교수님,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 두 후보 간의 질의응답을 보시면서 안철수 후보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지금 양분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었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 대통합에 대한 또 요구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세대별로 굉장히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 세력을 결집하느냐, 자기 세력을 결집하느냐, 아니면 지지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 냐는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지지층의 어떤 속성을 반영한 중요한 쟁점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적폐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저렇게 그냥 양 후보가 그것도 유력 후보 둘이 저렇게 그 말다툼 같은 논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도 대단했는데 못지않게 치열했던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적자 후보는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뭘 잘못 알고 재판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의 서류 재판입니다.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에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예, 뭐 유죄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글쎄요. 그 유승민 후보는 그거 가지고만 자꾸 아닙니다. 그건 시비를 거는데 자격을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우파 경제학 경제정책을 취하다가 강남 좌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그 대표의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정책적 무슨 강남 좌파다 이러시는데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 편만 드십니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일단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신경전 누가 승자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글쎄요, 뭐 서로 자기가 승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공세 수위도 높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 뭐 TK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직력이 우세한 한국당이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저렇게 뭐 세탁기 발언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와서 한번 이번에 길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보수 진영의 후보 홍준표, 유승민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후보 완주 의사 밝히고 있는데. 어제 토론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들, 두 정당이 뭉치긴 참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참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서로의 아킬레스를 다 건들고 있거든요. 배신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저걸 봉합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 진영 전체가 아직까지도 집안 싸움이구나. 아마 이런 그런 자괴감이 좀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두 사람은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대한 적통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누구라도 밀리게 되면은 보수 전체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성 자체가 상실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나중에 대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대두가 될 수도 있고 보수 적통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불구하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지지도가 더 이상 상승 국면을 못 치게 되면은 여기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유승민 후보도 보수의 단일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단일화 경쟁에서 뭔가 좀 이니시티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후보의 지지율을 가지고는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적통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예, 그렇게. 조 교수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토론이 일단 첫 1차 토론이 끝나는데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다. 그런데 이 두 양강의 승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표심이라는 게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라는 게 1등만 뽑는 선거거든요. 그럼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3등, 4등까지 잘 고려를 안 합니다. 1등, 2등을 고려를 하고 지금 보수 진영이 무너졌다 보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어떻게든 우위를 해가지고 보수 진영을 뭉쳐서 3강 구도 정도는 가야 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뭉쳐질 가능성도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높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념적으로나 진영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쪽의 어떤 중도적인 성향의 확장성은 안철수 후보 쪽이 암만 해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보 영역에서의 확장성이라든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들은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표가 된다. 그래서 양 후보들이 선전했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화이팅.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님 화이팅. 뭐 이렇게 또 속으로는 속마음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고려했습니다. 예. 어제 SBS와 기자협회가 초청한 첫 텔레비전 토론을 마치고 나서 각 후보들에게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토론 어떠셨어요? 예, 오늘 토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합니다. 글쎄, 뭐 끝장 토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다시피 뭐 토론하면 할수록 뭐 준비된 후보와 또 그렇지 못한 후보 이렇게 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회는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니죠. 국민들이 평가하고 기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하여튼 오늘 세탁기 들어갔다 나는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첫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 기회를 통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 각 후보들이 가진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저는 가능한 한 많이 가지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그 불안한 위험한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저는 안보위기, 경제위기 극복할 준비가 제가 돼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이제 민생 문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발언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역시 미국처럼 스탠딩 토론을 해서 어떤 한두 가지라도 후보들이 피해갈 수 없도록 분명한 검증을 하는 토론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후보들이 스스로 평가한 첫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자평이었습니다. 이제 후보들 어제 첫 텔레비전 토론 마치고 나서 오늘부터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얼마 전부터 각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 시각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순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조금 전에, 지금 이 시각은 아니고 조금 전 LTE 현장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인재 영입했습니다 하면서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김영기 경북대 교수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김영기 경북대 교수 같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뭐 이런 이야기고요.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아마 모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김형기 교수님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으로서 오랫동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큰 기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저는 지난 개헌 특위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요 원칙으로 밝힌 바 있고 오늘부터 국민의당 선대위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영기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예.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다고 하면서 당의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기 경북대 교수를 소개했고요. 김영기 교수가 소감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조금 전 이 시각 LTE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각 후보들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든 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하든 모두 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1차 특공경제가 만든 불평등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왔습니다.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수행한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치인들마다 대선 후보마다 철학이 틀립니다. 굉장히 틀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인 겁니다. 정치는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 저는 오늘 포퓰리즘식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지양을 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가계 통신비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97년 위기를 겪고 나서 지난 딱 20년 동안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정치권, 우리 관료들, 우리 정부가 정신을 굉장히 차리고 우리 경제의 어떤 진짜 경쟁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혁신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내에 30%의 중심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 20%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에서 경제 문제는 빠질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뭐 이미 1992년인가 미국 대선에서도 클린턴은 당시 민주당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제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아니면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서 안보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둘 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고전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상황이 안보에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역대 그런 한반도의 긴장 상태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관심을 가질 텐데, 근데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보 프레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먹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묻어내졌고 안보에 대한 어떤 위기라든지 그런 의식들이 그리고 선거에서 이런 안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대한 논란들도 꽤 많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지금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있는데 방법에서 안보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존재를 합니다. 옛날같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선거 전략이나 쟁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경제 문제는 굉장히 합의 쟁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또 만들어야 되고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선 후보들 오늘 그 행보를 보시면 지금 민생 행보, 경제 행보를 하는데 약간의 방점들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냐, 분배냐, 그다음에 민간 영역 중심이냐, 공공 영역 중심이냐, 기업이냐, 노동 중심이냐. 그래서 민생 행보를 하면서도 약간의 후보들마다 방점들의 차이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일 교수님은 안보와 경제 어느 게 더 이번 대선 승부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두 가지 다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프레임 전쟁이 어느 쪽으로 인위적으로 갈 것이냐, 자연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프레임 조성은 사실 인위적으로 곤란하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강경 규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보 프레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적폐와 패권의 구도에서 어쩌면 안보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대부분 경제 행보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대선 후보들의 일정은 스스로가 알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정보를 공유합니다. A 후보, B 후보의 일정 자체가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배치되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유달리 이제 일정이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경제 행보 이런 것들은 프레임 자체도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국민들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프레임 자체에서 있어서 뭔가 배치되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 공약에 대해서 어제는 정치적 행보를 했으니까 정책적 행보를 통해서 국민한테 부각시키는 것이 맞겠다라고 아마 판단한 각 후보 진영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재원 의원 만나기로 돼 있다. 일정표에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취소가 된 겁니까? 취소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안동, 대구 이런 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일정상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 저녁쯤 김재원 당선자를 만나기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한번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네, 후보들의 움직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오늘 또 다른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마다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응답률 잘 봐야 하고요. 유무선 비율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통상적으로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무선 전화 비율이 한 80%는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무선 전화 비율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조치, 어떤 징계받은 게 있는지 주의나 경고받은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로만 꼭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먼저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대선주자 지지율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똑같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격차는 3%포인트니까는 오차범위 이내네요. 네, 오차범위 이내고 지난주 조사와 격차는 같습니다. 똑같이 2%씩 올라서요. 여기서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조 교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지금 합이 10%로 나오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3%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합이 10%를 넘어갈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심상정 후보가 3%를 능가하는 5% 정도의 득표율력만 보여도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아까 조 교수님이 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까? 리서치 뷰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격차가 조금 더 크네요. 두 후보가 모두 지난주보다 오르긴 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커 보입니다. 46대 36.5, 9.5%포인트 차이고요. 나머지 후보들 4위가 심상정 후보로 조금 전에 갤럽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홍준표 8.8, 심상정 3, 유승민 2.4. 심상정 후보는 똑같이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합은 11.2%로 갤럽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요. 민성기 기자. 네. 이 갤럽과 지금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 첫 텔레비전 토론을 본 민심은 반영이 안 된 거겠죠? 반영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제 방송이 밤 10시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두 조사의 차이는 아마 무선 전화 비율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뷰 조사는 무선 전화가 100%거든요. 100% 무선 전화? 100% 무선 전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선 전화를 잘 다루고 많이 갖고 있는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 이런 젊은 층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진보에 가까운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내일 어느덧 대선 후보 등록이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5명 후보는 모두 등록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예상치 못한 후보가 또 등록할 수 있겠죠? 그렇지. 항상 예전에 허경영 후보 같은 분이 항상 대선이 되면은 저희가 주요 후보들만 알고 있는데 투표용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탁금도 내야 되고 또 3억 원인가요? 3억 원? 예, 총 3억 원. 총액은 3억 원인데요. 대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미리 움직이는 게 유리하니까 탄핵된 이후서부터 대선 예비 후보를 받았거든요. 예비 후보 등록할 때 6천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내면 됩니다. 이상희 교수님도 예상치 못한 인물들 이번에 한 몇 명 정도 등록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있을 걸로 봅니다만, 근데 전조가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언론을 통해서 전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예전처럼 허경영 후보라든가 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점을 비해서는 그대로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출마 의사를 접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됐습니까? 접었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예.
전 일당 대표를 지내신 분 전 국무총리도 후보 등록을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돈으로 3억 원을 내고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등록하시는 분도 나올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대선 투표하실 때 투표용지에 후보가 혹시 5명 넘게 한 10명 돼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